제가 서민석 변호사 머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 오늘 서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먼저 처음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여러분들 관련돼서 김강민 변호사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 이번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이제 비상경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민석 변호사의 오늘 폭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나 짜집기가 아니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박상용 검사, 장동혁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저 서민석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성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의 육성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거짓의 막으로 가리려 해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주 큰 카드를 던졌어요. 네. 그쪽에서 박상용 검사가 주장했던 것이 짜집기다, 녹음 파일이. 앞부분을 다 내놔라. 전본 전체 파일을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짜집기가 아니다. 만약에 짜집기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지방선거에 후보 출마하는 것도 난 그만두겠다. 멈추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어떤 정치적 어떤 공격들을 네. 뭐 제대로 방어하고 본인은 이제 진실을 위해 담담히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나름의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보는 상황 같고요. 그 이유는 박상용 검사도 그렇고 이 관련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네. 자꾸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록에 반대되는 상반되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자꾸 그렇죠. 방송에서 떠들고 하다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웃기고 황당할 것 같아요. 왜들 이러는 건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향후에 수사로 연결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 녹취록 원본을 그냥 제출을 했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굳이 미쳤다고 이것을 원본을 위조 변조해서 네. 이것을 방송에 풀어야 될 그런 이유도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 녹취록에 관련해서 공천 뇌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그래도 밝혔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다. 이런 것들 주범 종범 얘기를 그런 얘기다.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박상용 검사가 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한마디로 주범과 종범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꺼낸 것은 아니다. 박상용 검사가 먼저 꺼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종범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이런 얘기까지는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녹취에는 서민석 변호사 개인에게도 네. 약간 난처한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을 당연히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수사가 어느 정도 성숙되다 보면은 전체 원본이 아마 국민께도 공개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만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박상용 검사가 무리해서 어떤 조작으로 가는 어떠한 진술 회유나 이런 정황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그 자체만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어졌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국정조사 특위에서 본인 발언이 마치면 그냥 바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짜집기 했고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원본 파일이 전체 다 제출이 됐어요. 공개를 하겠다. 이미 공개되어 있고 제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고죄로 역고소, 역고발 당하는 사안 아닙니까? 뭐 사실관계 구성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국힘은 근데 뭐 벌써 몇 년 동안 거의 고소고발 전문 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정치를 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들을 계속 구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지 오래됐다, 국힘이. 그래서 그렇죠. 국힘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너무 뭐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고소, 역고발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무조건 이것이 짜집기라고 얘기를 하고 국정조사 자체가 뭔가 불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나가서 대기하세요. 나가십시오. 자, 네, 대기하고 계세요. 자. 박상용 검사가 나가면서 우리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박상용 검사 오른편, 우리 화면에서 왼쪽이죠. 그걸 딱 지켜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잠깐 갔잖아요. 그 다른 각도에서 그 눈빛 보셨습니까? 예, 찌릿 그렇죠. 째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쪽이 예. 어느 쪽이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 영상보다 박상용 검사가 그 증인 선서 안 하겠다 버티고 있을 때 의원들이 뭐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때 박상용 검사가 고개를 약간 위로 쳐들고 왼쪽인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쳐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전 그 영상이 훨씬 더 국민들께 왜 저런가 비판을 받을 만한 영상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최근에 박상용 검사의 대부분의 영상들은 국민께 대단히 좀 오만한 모습으로 네. 비춰지는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비단 생각해 보면 이번 박상용 검사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네.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모였던 모습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간의 검사 집단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도 그냥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냥 코너에 몰린 것으로 그냥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위기 돌파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데, 이건 역시 다 실패한 방법들이죠. 예. 저 당시에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 글도 올렸고,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런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검사가 실제로 수사할 때는 어떤 태도였겠느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할 때는 어떤 태도였겠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도 하고 글도 썼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럼 박상용, 그 내용과 함께 박상용 검사는 왜 선서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 그럼 다음의 수사에 이제 이게 권창현 특검으로 이제 이첩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여기에서의 어떤 국정조사에서의 진술이 바로 특검에서의 확증된 혐의로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특검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형량이라든가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부터 방어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어떤 진술들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라고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많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나 뭐 이런 피의자들이 네. 다 이런 회피 전략을 쓰긴 했는데 네네. 결론은 혐의가 있고 사실이 분명하면은 이 검찰의 특검의 칼날은 전혀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을 박상용 검사는 무조건 현실 인식을 좀 해야 된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 많이 박상용 검사를 평가하듯 지금 제2의 한동훈 처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격 이후의 타개 방안으로 그렇게 본인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네네.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통하지 않는다. 생각 고쳐 먹어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대하는 자세로 반성하고 소명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이것이 본인에게 살 길인데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박상용 검사와 한동훈하고는 많이 연결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박상용 검사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박상용 검사는 정치를 할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보다는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뭐 방송에 나가서 정치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자기 여기서 정치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그들의 지금 화법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박상용은 본인이 지금 수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 선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뱉는 말이 위증일 수 있으니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광민 변호사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주실 때 한 3-4차례 그 연결을 해봤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질문으로 우리 김동완 기획위원회죠. 전략위 부위원장 김동완 위원장님께 전화를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어술 파티 너무 복잡했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교도관이 그 연어회 외부 음식에 이제 반입이 안 된다고 검찰들은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받아서 외부에서 내가 받아서 주문은 본인이 한 게 아니죠. 검찰이 산 거죠. 받아서 전달했다라고까지 국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관련돼서?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 종합특검이 또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가는 2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런 진술과 배치되는 현장에서의 증언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조합을 시켜보면은 네. 당연히 지금 박상용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될 것 같고 네.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평검사가 이런 대북 송금 같은 거 어떻게 감히 스스로 그 수사하겠냐. 그렇죠. 다 윗선들 있고 매일매일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 대북 송금 라인, 대북 송금 수사 라인을 보면은 홍승욱 검사장의 지휘하에 김영일 2차장 검사, 김영남 형사 6부장 검사, 그리고 그렇죠. 박상용 부부장 검사로 이어진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의 말을 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윗선에 대한 수사 라인까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피한 일이겠죠. 네. 예, 이것은 그리고 검찰의 어떤 위계 질서상 너무 당연한 수사 과정이다. 윗선을 타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과거 왜 한명숙 총리에게 모해 위증을 했던 고 한만호 씨의 네. 이 위증 교사와 너무 맥락상 저는 유사해 보인다. 한만호 씨는 본인의 옥중 편지를 통해서 본인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검사가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네. 저는 그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검사 집단이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전제로 까는 것이고 윗선까지 수사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국정조사라든지 기자들의 취재 내용에서 이미 보도되고 많이 나왔던 것들. 그런데 의외로 많이 보도는 상당히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곳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3차장일 당시에 그때 이제 뭐 국제마피아 조직, 파타야 조직원과 이재명을 엮으려 했던 시도, 그 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전부터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이종성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장에서 나타나서 했던 얘기 중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신설해서 이창현 전 검찰 수사관을 거의 그 자리에 앉힌 다음에 쌍방울과 북한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저희가 국정원이 이게 지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66건의 문서를 만듭니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올 때 이 유도윤 부장검사가 13건만 비니, 그러니까 은밀하게 살짝 감춰줍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이 딱 그 골라놓은 13건만 가져가게끔 일부러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윗선이라고 해서 검찰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3차장 할 때 그리고 여기 국정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집권이라는 것은 네. 어떤 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집권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인사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의 수사가 아닌 사냥의 방식이 그렇죠. 네. 그리고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정부 국가의 각 그 요직에 고루 배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하나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러한 검찰의 지배적 방식이 각 국가기관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북송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씨를 정점으로 한 어떤 이런 수사 체계가 곳곳에 이렇게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현 대통령에게도 녹아들어 있는지를 수사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지금 2차 특검, 권창형 특검이 이 사건을 갖고 가게 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저는 그것은 윤석열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 그대로 대통령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렇죠. 윤석열 씨 자체가 고발 사주 의혹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분은 또 사실로 드러난 관계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보면은 이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우리가 저녁 방송에서도 전달해 드리고요. 긴급 방송 낮 1시 방송에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로 한번 우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북도지사 어떤 결과가 현재까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표 결과 기호 1번 신용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노영민 이제 상대 후보가 노영민 경선 후보가 노영민이었죠. 노영민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래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인데 충청도가 의외로 충청남도 북도뿐만 아니고요. 의외로 매우 진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 수도권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런데 신용한 후보가 본선 후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예상하셨나요? 사실 직전까지 매우 경합세였거든요. 매우 이것은 심했어요. 그래서 일촉즉발이어서 누가 이겨도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뭐 많은 평론가들의 예측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신용한 후보가 2022년에 그 국힘을 탈당하면서 그쵸.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픽을 해서 민주당으로 네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란 시기 때 굉장히 큰 공을 사실 세웠다고 볼 수 있죠. 방송에서 많이 나오셔갖고 당시의 현장 상황들을 증언을 하시면서 이 윤석열 내란 정권과의 투쟁에서 굉장히 선봉에 섰던 이러한 어떤 짜릿한 어떤 순간들을 네. 당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공들이 비록 국힘에서 넘어왔지만 차곡차곡 많이 쌓이는 과정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래 신용한 후보가 참 열심히 싸웠지라는 내심의 어떤 평가들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합니다. 신용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민주당 측에 서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던 부분을 많이 잘 알렸다.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좌표 찍혀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이었었잖아요. 본인이 이곳이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가족들과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북에서도 약간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충북에서도 잘 해달라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여기서 더 하나 예산도 좀 잘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 충청북도 경제 발전에도 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처럼요. 맞습니다. 예산을 가져올 때 네트워크 형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보면 정치 스타일이 진짜 황소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오, 그리고 네. 스킨십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그 대표께서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직접 픽한 사람이다 보니 그렇죠. 현 정부의 많은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도 많이 있고 업무 스타일도 저렇게 딱 저돌적이고 적극적이면은 예산 폭탄, 정책 폭탄을 갖고 오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남도 그렇지만 충북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단체장도 그렇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실 보수세가 강한 동네인데 네. 그런 어떤 지역에서 저런 적극적인 액션이 없으면은 사실상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내란 과정을 거쳤어도 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러한 장면들을 충북 도민들께서 우리 정치도 한번 적극적으로 변해야지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신정은 의원이죠.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2명의 후보에 민영배, 김영록 두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신정은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약간 뭐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정은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의 이제 시골에서 그 지역도 시골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고, 그 시골에서 부모님 하고 네. 같이 사는 곳에서 계속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이 상당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너지 효과는 생각보다 발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통계가 사실 필요한데 네. 그 지금 광주 전남 경선에서 통계 문제로 워낙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판까지 이제 좀 그 관련 캠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수치에 대한 언급은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내부 네. 경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경선의 것들. 수치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돌려본 조사 결과라든가 네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결국에는 각각 그 신정은 후보도 굉장히 저력 있게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제가 추측으로는 결국 구도의 변수의 문제 아닌가. 민영배 후보는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1위 구도를 구축해 왔고 막판에는 이제 김영록 지금 현 지사와 신정은 후보 안에 네. 이런 3자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 결국에는 김영록 후보와 신정은 후보가 전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세가 약간 분산이 되면서 민영배 후보가 거기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거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난감하실 텐데 전남 광주 이제 특별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잖아요. 민영배, 김영록 이 후보 중에서 지금 혹시 그쪽 지역 분위기 취재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하더라도 네. 약간 편파적인 취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한테 물어봤다 이러면 제가 네네. 한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렇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여쭤봤냐면 왜 물어봤냐면 대답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양쪽에 다 친한 사람들 그쵸. 있잖아요. 완전 반대 의견입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갈려요, 그리고. 맞아요. 예. 너무 달라지고 너무 반대 의견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서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후보를 전남 광주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조승현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로 뛰었던 분인데요. 이분 지금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수도권에 조승현 후보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김포시장이고 잘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신 사람은 조승현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로 뛰었던 분인데 컷오프를 당했고 옆에서 이제 배우자가 컷오프 내용에 대해서 억울함에 이제 삭발을 하는데 배우자가 그 삭발을 직접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평소 때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해줬기 때문에 전날도 삭발을 해줬는데 직접 해줬는데 이제 본인 머리까지 저렇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컷오프가 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경선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지역위원장이 뭐 사실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컷오프를 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총선에 이어서 뭐 아마 두 번째인 상황. 컷오프를 뭐 2번 연속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또 억울한 심정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희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같이 흘렸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선거를 치른다는 게 온 가족들하고 사실 다 고생하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께서 사무공천 억울한 컷오프 없겠다라고 하는데 본인께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진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객관화된 형태는 당이 이것을 외부에 공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깊게 알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금 의견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방송에 지금 나오면서 조승현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실제 이제 억울한 상황이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본인이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라는 심경에 더해서 지지자들도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당사 앞에 가서 저렇게 삭발도 하시고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는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많은 전국에서 뛰고 있는 많은 후보들에게 선거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진한 여운을 좀 남긴 영상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14시 잠시 후죠. 네. 본 지지자들하고 좀 대책 회의를 좀 한다고 하니까요.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의 정확한 대답은 듣지 못했는데 승현이죠. 조승현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가 이해찬 대표님 때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하셨고 저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의견을 드리면이 너무 이거야말로 정말 편파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당 기여도 그러니까 조승현 예비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컷오프된 이유 중에 단 기여도가 부족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지? 좀 황당하죠. 네, 왜냐하면 당에 많은 오래 역할을 하고 했던 있었거든요. 분인데 오히려 제가 당직을 가졌던 것보다도 더 플러스 더 많았었는데 저도 당에서 이제 붙잡은 많은 당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빼고는 다 가졌다고 해도 다 겪어봤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 기여도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겠죠.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당 기여도가 사실 네. 당직뿐만이 아니라 국회, 지자체, 청와대 뭐 이렇게 사실 다 하시고 또 당에서도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네.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사실. 여러 예. 곳곳에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컷오프 없는 경선을 하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곳에서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역에 경선이 좀 이상하는 컷오프가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컷오프 사유가 당원들이 봤을 때 이게 컷오프 사유인가? 아니면 컷오프 사유를 모르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당에서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스픽스가 촉구한다고 촉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스픽스를 각자의 영역에서 다 네. 당연히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지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들 현장 뛰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시죠?
네, 우선 힘내라는 우리 100만 당원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를 모아서 오늘 경기도까지 찾아주신 우리 지도부분들께 큰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지난 4월 2일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생 위기 극복과 전쟁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곳곳에서 다니시면서 시민들 만나시고 도민들 만나시면서 우리 계신 후보 여러분들께서 그 민생 위기 극복 의지를 도민들의 힘으로 결집하는 데 큰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8개, 9개 일정들 소화하면서 많은 분들 뵈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들 많이 들으시죠? 네, 6.3 지방선거의 주역이 되실 여러분께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역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부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구릿빛입니다.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받들고 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겸손하게 다가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내각에서는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국민께서 세워준 국민 주권 정부, 오로지 국민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국민의 뜻대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또 우리 최고위원 당 지도부 경기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인구 28%가 살고 있고 경제와 산업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 경기도 오신 걸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방 선거 슬로건이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지방정부 1등 지방정부는 어디입니까? 더 크게 얘기해야 되겠죠? 1등 지방정부 어디죠?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그 치하에서 12.3 내란에 분연히 맞섰고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 얘기 들었던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필승 거둬야 되겠죠? 4년 전 31개 시군 기초자치당 선거에서 우리가 22개를 졌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다 이겨야 되겠죠? 석권해야 되겠죠?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광역, 기초연 선거 모두 다 석권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예비 후보자분들, 우리 경선 통과하신 분들 모두 당선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네, 다들 매우 활기차게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에 와, 그래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 운동하는 과정에서 좀 기운참을 느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본경선 투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최종 2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참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 2명의 후보, 과반은 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2명의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예측, 전망, 이것도 잘못하면 또 혼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사전 전제해야 될 것은 네. 세 분 중 누가 되더라도 일은 다 무조건 잘하실 것 같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일은 정말 다 잘하실 것 민주당의 같아요. 후보들인데 일을 못한다? 저는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토론회를 봤는데 예. 질문 수위도 매우 높더라고요. 수준 자체가. 맞습니다. 와,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치로 넘어가면은 기대되는데요. 이게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예, 그렇죠. 오마이뉴스하고 STI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본경선 그러니까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41.5%, 김동연 후보가 30.4%, 한준호 후보가 20.6%를 나왔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날짜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마지막. 그쵸.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수치는 이렇고 네. 이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거 추세선까지 한번 해서 분석할 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물론 예단하지 않습니다. 예단하지는 않는 것이고 지금 각각의 이 지지세가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의 이변들이 많이 발생을 하려면은 연성 지지층이어서 여기에 있던 지지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지지 세력들이 팽팽히
결집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결론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흐름까지 뭐 예측이야 가능하겠는데 선거라는 게 늘 뭐 물과 같은 그리고 뭐 변수가 많고 하루 전날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각 후보들께서 열심히 본인 또 경쟁하시다 보면은 또 뭐 결과야 그 이 하늘에 맡기는 또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은 서울의 기초단체장이 2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 지지율이 13% 정도가 나와요. 네. 당연히 서울에서만 그렇게 되면 충격이죠. 왜냐하면 선거비 보전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13%는 어떤 의미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힘의 기초단체장 중에 한 5군데를 지금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 다 써가면서 패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금 국힘의 현 상황이 이후에 당권 투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입지를 이 선거를 통해서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의 지도 체제라든가 당의 전반적인 것이 공중분해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게다가 돈을 걸면서 그 선거비 보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을 건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난맥상이다. 예, 뭐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은 이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지금 서울적 기초단체장 5곳 중 한 곳도 후보를 못 내서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 지방선거 이번에 국민의힘 쉬운 선거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당권 장악 경쟁력이 더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배현진이 이거를 진두지휘 했다면은 뭐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진 않죠. 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메시지의 소구력도 서울 시민한테 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권 투쟁용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오면은 저기 지역에서 유세를 방문하면은 같이 하지도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심리적 분당 상태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 추측에는 배현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지방자치 선거고 그리고 약간 안 좋은 결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장동혁 지도 체제를 계속 때리면서 이유를 네. 대비하는 것이 아마 보다 더 현명한 어떤 정치적 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경기도지사 경선 이야기, 그러니까 네. 본경선이 내일까지잖아요. 그래서 7일 날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댓글에 각 세 분의 후보들을 각각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럼요. 댓글로 서로 간에 나쁜 말은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은 도민들을 위해서 각 후보가 저는 모두 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낼 후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가겠다, 무소속으로도 내가 나가겠다라는 후보한테 보궐 국회 입성을 요청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입성을 요청을 한 거고 이진숙은 조금 전에 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나는 무조건 대구시장이다. 나는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 취재는 뭐냐면 그러면 대구 보궐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궐을 하겠다, 국회 입성을 하겠다. 전 그렇게 취재 내용이 됐거든요. 혹시 다른 취재 내용이라든지, 아니,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거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취재를 할 필요도 없죠. 네. 이준숙 후보의 경우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네. 연령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사실 끝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뭐 이런 뭐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무소속 나온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마치 본인이 이제 대구시장 나오기 전까지 당으로부터 마치 뭐 본인이다 너다 네. 라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내가 2번은 더 속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은 기차는 떠났다고 하지만 도장은 갖고 와라요. 당대표 도장 갖고 와라. 네. 대구 보궐이든 뭐 사실 경기 보궐이든 합의서 작성해라. 도장 찍어라. 경기 보고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나는 건데. 대구다. 대구 보고를 달라. 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장을 들고서 어디를 찍어주면은 또 그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추측의 영역이네요. 도장 갖고 와라요. 거기는 도장 뭐 갖고 와라. 내 보궐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도장 가지고 와라. 네. 명확하게 보장을 해줘라. 도장을 가져와라. 이것은 추측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재의 영역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5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야, 우리 당 지도부에 무엇을 바랐느냐?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보,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선거 승리, 민심 회복이라는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게 진짜 우리 후보들의 현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단입니다. 정말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 골단의 결단입니다. 당 중앙이 정말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 당이 앉아서 고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몸부림치고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일어설 것이냐. 이 기로에서 후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폭파, 혁신 이런 워딩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장동혁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지금 14%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왜 내부 싸움이 이렇게 심하게 아직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물러나라가 일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거추장스러운 것은 일단 치워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것도 진일보예요, 사실. 네. 저 말은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유사한 말을 오늘 또 중언부언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할 필요 저는 없다. 다만 저는 여기서 이런 것까지 느꼈어요. 우리 동네도 오지 말아라. 인천에도 오지 말아라.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 가장 가깝게는 같이 손을 잡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 지도 체제, 지금 장동혁 호의 리더십이 이미 난파선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윤상현 의원의 입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수준으로밖에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 후보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 투표가 한 14%를 넘지 못한다. 이거 기준이 그러면 선거 비용 보전받는 것이 그렇죠. 15% 기준인 거죠? 그렇죠. 15%가 전액 보전 이상이. 오. 그래서 10%, 15% 사이가 한 50% 보전이죠. 근데 이제 단체장 정도의 사이즈면은 선거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단체장인데 설마 네. 15%는 넘겠죠. 못 넘게 해야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민주당에서 조승래 이제 사무처장이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2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재명 이제 현재 대통령, 근데 그 전에 찍었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영상을 선거운동의 홍보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무처장 명의로 나갔던 민주당의 공문입니다. 각 후보들이 받은 공문인데요. 중앙당에서는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 여러분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을 했었고요. 반발을 했었고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내용은 긴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취임 전에 찍은 건데 대통령이 당무 개입, 또 대통령이 선거 개입 이렇게 민주당에서 조승래 사무처장은 그런 식으로 논리를 했는데 아니 전 사진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둘째도 정치적으로 최악의 자충수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자산으로 활용한 것은 대통령과의 어떤 영상이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자기 선거에 자산으로 활용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절차도 무시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회에 공문이 내려갈 정도면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회 논의도 전혀 없었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거가 한창인데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던 선거가 한참이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내부의 이견이 네. 너무 뭐 돌출적으로 우리가 네네. 평가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중앙당 공문에서도 다만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하고 각 후보자가 사용 중인 명함 홍보물은 그대로 간다. 그거는 이제 저렇게 공문이 나가고 나서 맞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우리 현수막은 이미 다 했다 하니까 2개 명함과 현수막이 또 돈이 많이 그래서 들잖아요. 의견을 허용하겠다. 받아서 또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혹시나 이런 선거 홍보상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으면 또 의견이 있으면은 아마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을 본인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용의 방식이 네.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 방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또 상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당 지도부에서는. 네. 지도부라기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고의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지금 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시 상황, 선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 선거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처의 입장을 저는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확고부동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다가 약간 실무 행정상 이런 부분에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반영하는 형식으로 저는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수준에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최고위원회에 이거를 얘기를 논의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의문이라고 우리가 해서 하면은 이것이 또 당내 어떤 기폭제가 되거든요. 굳이 지금 네.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 갈등의 어떤 쟁점으로 끌어들어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약간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결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시행하다가 선거 실무상 그리고 그 홍보상에 네.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 당 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또 그 의견 하면은 그거 받아서 하는 그 정도의 우리 당 사무처가 네. 저는 융통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왜 그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저는 여기에서는 기자 입장에서 에디터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당원분들,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에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함께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이 정도 사안이면 지난 제가 이해찬 대표님 때부터 비공개 회의에 많은 다수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재명 이제 그때 당시 당 대표 때까지요. 이 정도 공문이 나갈 사항이면은 한 번은 거론을 하거든요. 근데 왜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론이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점. 이 부분은 당에서 다음 조치를 할 때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번에 지방선거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재명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 당시에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악수했던 사진 걸겠습니까? 뭔가 같이 함께 했던 사연이 있는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내거는 것조차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하지 말라는 거가 이게 민주당 브랜드로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이 이런 결정,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나? 왜 조승래 사무처장은 이런 얘기를
공문을 보냈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그 후보 간의 각축에서 발생하는 네. 그래서 당으로 항의하는 네. 그런 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누가 봐도 4년 전에 보낸 어떤 이런 영상과 맞아요. 사진들을 활용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저기 상대 측에서 네. 이거 사용해도 되냐? 네. 뭐 이런 그래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사이드하게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네. 속에서 내려진 일단의 조치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공문은 내려갔는데 또 세부 지침상에 어떤 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이건 약간 좀 여백으로 두자. 예,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자.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모르는 거니까 예를 있을 들어서 수 있다? 있을 수도 있죠. 예. 기자회견장에 선 서민석 위원장의 입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터져나오자 현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고검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이번 폭로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체적 진실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공천 자본들이 결국 거대한 카르텔의 단면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죠. 국민들이 원본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외친 그 단호한 목소리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숨기를 하면 할수록 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에 저들도 이제는 사색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정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